자, 반갑습니다. 이거 사진 이쁘지 않아요? 경복궁 안에 우리 본 적 있죠?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힘쓸 근자에 이제 정치할 정자, 건물 전자에서 힘써서 정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경복궁의 제일 메인 센터가 되는 메인 오피스 센터가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다음에 그 앞에 그 요거 보이시죠? 그 땅에 튀어나와 있는 거. 요거 그 왜 안 나오냐? 요거 요거는 이제 각 자기 그 관직 관급에 맞게 조회할 때 서 있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맞게 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정일품, 뭐 종일품 이렇게 해서 구품까지 두 라인으로 가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어, 여기가 정일품, 그다음에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라인으로 구품까지 가는 거죠. 그럼 총 몇 개 등급이야? 18개 등급이죠. 그래서 쭉 여기 서서 이제 조회하고 그다음에 우르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회의하고 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조선의 통치제도 정비이고요. 그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 기억해 주셔야죠. 통치 제도가 완비됐다는 건 이 책이 완성됐다는 거죠. 경국대전이 완성됐다는 거죠.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모든 제도를 완비하는 거고, 이게 완성된 건 성종 때였죠.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건 세조 때였죠. 요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가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어쨌든 제도사인데 가장 어떤 시작하는 내용은 역시 중앙정치 제도겠죠. 그래서 가장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관직 혹은 기구는 거기가 이제 가장 높은 최고 정책 결정 기구겠죠.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인데 의정부라고 합니다. 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사극 같은 거 본 친구들은 가장 높은 관직을 영의정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좌의정, 우의정이 있죠. 그 의정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의정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 명 삼정승이라고 하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영의정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급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이 지금의 부총리급 되는 거고. 요 셋이 일을 하는 공간이 의정부고요. 여기가 최고 통치기관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정책의 결정을 하죠. 여기서 결정되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죠. 그럼 그 바로 아래에 시행하는 기구가 있겠죠. 육조인데 고려 때랑 똑같죠. 2호 예병 현공. 근데 고려 때는 육부였잖아요. 네, 육조로 바뀐 건데 이 육부라고 썼던 건 당시 고려 때는 광종 때부터 황제 칭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격에 맞게 쓴 게 부고 지금 여기서는 명나라가 중심 국가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조선은 한 급 낮은 칭호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정부 기구도 부가 아니라 조라고 하는 거죠. 역할은 우리가 그 고려 시대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기억나셔야 돼.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하나하나 한번 해보세요. 이, 호, 예, 병, 형, 공. 요렇게죠. 그래서 이주는 인사, 병주는 군사, 호주는 재정인데 호주에서 조금 볼만한 건 그 전에 고려 시대 때는 삼사라는 기구가 따로 있었죠. 삼사라는 기구가 따로 있어서 이 삼사가 호부에서 세금을 거두면 그 거둔 세금을 삼사에서 배분하고 쓰고 보통 그런 역할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삼사가 하는 업무가 호주에 합병돼요. 호주에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돈을 걷든 나눠주든 돈에 관련된 모든 재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호주로 통일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예조는 뭐 아시겠지만 국가 예식 그래서 국가 행사나 그다음에 외교 문제도 여기서 처리하죠. 외교 사절단 꾸리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병주는 군사, 병주는 법률, 공주는 건축 시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삼사인데요. 삼사는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고려에서는 보기 힘든 컬러의 기관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삼사가 이제 세 개 다 묶어서 언론기관이라고 해요. 언론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언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뉴스, 신문, 그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여기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말씀 언자에 논쟁할 논자예요. 이렇게 쓰는 논쟁할 논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셋 다. 그래서 사헌부는 감찰 풍기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사헌부에서 관리합니다. 사헌부는 그래서 뭐 동네 잡범은 안 다뤄요. 뭐
만 2, 3만 원짜리 훔치고 아니면 누구 막 열받아서 때리고 이런 잡범들은 안 건드리고 정말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자기가 어느 부서의 장관님을 이용해서 뭐 친구의 아들을 꽂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원부에서 터치하죠. 그다음에 사간어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사간어는 저 간자 있죠. 쟁은 다툰다는 건데 간자가 잔소리할 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잔소리 기관이에요. 잔소리 기관.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충심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이제 왕을 중심으로 어전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하들이 쭉 있는데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영의정이 이렇게 있겠죠.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영의정이 대표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쭉 듣고 그래 훌륭한 정책이구나 시행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직인이 딱 나갔어. 국세라고 하죠. 딱 나갔어. 그럼 이제 시행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간원의 관원은 이렇게 왕이 이미 도장을 찍고 시행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전하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이거 아무리 도장 찍으셨다지만 다시 검토하셔라. 그러면 보통은 다시 검토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사실은 조선에서 권력이 가장 강한 건 왕이겠지만 말빨이 제일 센 건 사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구는 고려엔 없던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구가 왜 생기냐면 정도전이 직접 만든 기관은 아니지만 정도전의 어떤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정도전은 본인이 정부나 국가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충성한다고 했었죠. 백성한테 충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왕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왕이 이 나라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왕도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이 하는 결정이나 이 정치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사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홍문관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학문 연구 기관인데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홍문관 딱 보시면 뭐가 떠올리셔야 돼요. 같은 역할을 했던 기관이 이미 있었거든. 이게 뭐예요? 집현전이죠, 집현전. 집현전 언제 만들어집니까? 세종 때 만들어지죠. 근데 홍문관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건 집현전이 아마도 없어졌나 봐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어느 왕 때? 세 세조 때죠. 세조 때. 그죠? 세종 때 집현전을 만든 걸 세조 때 없애는 거죠. 왜 없애겠어요? 자기가 반란까지 일으켜가면서 왕이 됐던 건 재상 중심의 정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단종이 너무 어렸었고 그래서 당시에 재상들이 그 앞전 왕이었던 문종의 어떤 부탁을 받고 이 어린 왕인 단종을 돕잖아요. 근데 세조 입장에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지금은 저렇게 왕이 재상의 도움을 받아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왕 본인이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수양대군의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현전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반란을 성공시키고 나서 세조로 집권한 다음에는 이렇게 어, 저기 뭐야 집현전을 폐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종 때 집현전 설치하고 세조 때 집현전 폐지하고 성종 때 그 같은 역할을 하는 홍문관을 다시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조 때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어서 폐지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선 학문연구기관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승정원은 국왕 비서기관이에요. 말 그대로 비서기관이고 왕을 쫓아다니면서 왕의 이런저런 소소한 것들을 돕는 그런 기관인데 어 승정원은 국왕 비서기관이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는 기록으로 더 유명해요. 조선을 굉장히 기록이 발달한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조선의 여러 가지 기록물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조선왕조실록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승정원에서 썼던 승정원의 일지 그다음에 비변사 등록 써볼까요? 조선 왕조실록 그다음에 지금 승정원에서 쓰는 승정원 일기 그다음에 나중에 비변사 만들어지면 비변사에서 작성했었던 비변사 등록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 조선의 기록물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 승정원 일지를 승정원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되게 세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요. 몇 시에 일어나셨고 식사는 뭘 드셨고 몇 시쯤에 드셨고 이런 것들 다 기록하는 게 승정원입니다. 그다음에 의금부는 사법기관이라고 하죠. 역모 등 중대범죄를 취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사법기관이 크게 세 개죠. 형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헌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신 의금부가 있는데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구분해 놨겠죠. 형조는 잡범들을 포함해서 그냥 동네 누구 때리고 얼마 가는 삥 뜯고 이런 동네 잡범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위법이 있는 뭔가 범죄 행위를 다 다루고요. 그다음에 사원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만 다룹니다. 그다음에 의금부는 뭔가 이 사람의 잘못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만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왕을 죽이거나 몰아내려고 했다든지 왕을 바꾸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군사 기밀을 다른 나라로 빼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했다든지 그렇게 정말 국가를 뒤흔들 만한 중대 범죄가 벌어졌을 때 의금부에서 처리하죠. 그래서 형조는 간단한 범죄들, 사원부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을 남용한 그런 범죄들, 의금부는 정말 국가의 어떤 존폐를 뒤흔들 수 있는 국가가 망하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리하는 곳이 의금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춘추관은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죠. 여기서 기록물들이 모여서 조선 왕조실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균관은 아마 아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고려 말 때 세워졌죠. 그래서 여기서 좀 챙겨 가실 건 성균관이 만들어지는 게 조선 건국보다 먼저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제도인데 조선의 지방제도는 고려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다 파견된다는 거예요. 고려는 그러지 못했었죠.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는 데를 주현이라고 부르고 파견이 안 되는 데를 속현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속현이 개수가 훨씬 많았죠. 속현이 개수가 훨씬 많았었는데 석현에서는 지방관이 안 내려오니까 향리가 지방관 역할을 하죠. 그 향리가 지방 호족들이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 지방관 비슷하게 그런 노릇을 할 수 있는 향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향리는 어디까지나 지방관 아래에서 그렇게 변해가죠. 기본적으로 조선은 지방제도가 전체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는 팔도 조선 팔도 그렇게 얘기하죠. 팔도로 나누고 이렇게 8개의 도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모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군현의 수령을 다 파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수령 아래 항리는 거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유향소는 약간 그냥 어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향소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은퇴한 관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랑 비슷하게 은퇴한 관료들을 불러 모아다가 모여 있는 게 유향소예요. 그래서 보통은 향촌 교화라 그래서 그 평민들이 조금 무개념인 짓거리 하고 다니면 그런 거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유향소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군사제도에서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인 남자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다. 혹은 군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인 남자라고 하면 평민들이 다 가는 거고요. 이 군대를 못 가는 남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아예 천민이라서 인격적인 대우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거나 그 경우에는 모든 세금을 안 냅니다. 아니면 양반이거나 양반은 관료기 때문에 관료로서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봉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반과 천민은 안 가고 양인 남자 가장 평범한 평민 남자들만이 16세에서 60세까지 이렇게 군 생활을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대죠.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 게 그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본인이 직접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도 돈만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요. 조선은 사실 건국하고 나서 한참 동안 전쟁이 없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없으면 사람들이 군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점점점 사람들이 직접 와서 훈련받기보다는 그냥 돈 내고 가기를 원해요. 왜냐면 재정이 부족하니까. 당장 전쟁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비용을 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병사 수보다 훨씬 실제 병력이 적어지는. 그래서 서류상에 적혀 있는 병사들보다는 실제로 데리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수가 훨씬 적은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다음에 저 16세, 60세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 60세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가끔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조선 후기에는 평균 수명이 45세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평균 수명이 45세라는 게 그러면 40대 초반 되면 막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인간은 별 건강상의 문제 없이 지내면 무조건 60,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수명이 그래요. 68, 9세까지 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뭐 평균 수명이 45세 내에 할 정도로 낮아지는 이유는 어릴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릴 때 죽거나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지. 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60세까지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다음에 군사제도가 정비가 되는데 중앙군, 즉 수도를 경비하는 그 중앙군은 5개 부대로 구성하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근데 5개 부대라는 걸 기억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군사제도 정비를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이거 하려고 올라온 왕이니까. 누구예요? 세조죠, 세조. 세조 때 정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는데 육군을 지휘하는 도단위 장군을 병마절도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군을 지휘하는 군사는 수군절도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거만 두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신은 요거 아마 아실 거예요. 봉수대. 그죠? 요 봉수대 이렇게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 바로 아래쯤에다가 요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위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위기에 맞게 불을 넣어서 이걸 데피는 거죠. 그러면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그 연기가 굉장히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봉수대는 어떤 음, 통신, 당신의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통신 수단이 없는 당시에 이제 통신의 방법으로서 이걸 사용했던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얘기인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받는 공간이잖아요. 그 법적으로는 천민 빼고는 평민이나 양반이나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평민들은 거의 가장 초등에 해당하는 내용만 거기까지만 학교를 보내죠. 조선시대의 가장 초등 내용을 공부하는 게 어디겠어요? 서당이죠, 서당. 보통은 서당까지만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죠. 어,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양반들 말고는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이렇게 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그래서 이제 평민들은 보통 서당까지만 가르치고 법적으로는 그 위 더 많은 교육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안 하고 보통 그 서원을 넘어서는 중등교육 기간 이상부터는 보통은 양반의 자제들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교의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교육기관이고요. 초딩 초등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사부학당은 서울에 동서남북 4개 있는 건데 중등교육기관이고요. 그 아래 향교도 각 지방에 위치한 중등교육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서원은 이제 이것도 각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향교랑 차이점은 향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서원은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요 학교들 보실 때는 누가 만들었는지 또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누가 만들었는지랑 그다음에 어디까지 배우는지. 그래서 서당은 초등교육 기관이고요. 요거는 국립이에요. 국립. 나라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부학당과 향교는 중등교육 기관이고 중등교육 기관이고 이 둘은 역시 공립이죠. 공립.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이거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뭔가 미쳤어요, 지금. 그 초등교육기관은 사립입니다. 보통 개인이 세워요. 제가 사립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국립이라고 썼지?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죠. 이건 사립입니다. 사립. 보통 개인이 세워요. 개인이 세우고 개인이 운영합니다. 사부학당은 중등교육기관이고 향교도 중등교육기관인데 사부학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에 동서남북 4군데 있고요. 향교는 각 지방에 있는데 이 둘은 둘 다 국립이에요. 국립. 그죠? 국립이고 그다음에 서원은 역시 중등교육기관이지만 사립이에요. 사립. 꼭 구분해 주시고요.
성균관은 당연히 최고 수준의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고 국립이죠, 국립. 이거 잘 구분해 주세요. 서당은 그러니까 서당인 기관이 두 군데인 거죠. 서당인 기관이 사립인 기관이 두 군데인 거죠. 서당과 서원. 그죠? 서자 들어가면 사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은 사립이고 중등교육기관인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은 국립이고 지방에 있는 향교도 국립이고요. 지방에 있는 서원은 사립이고요. 성균관은 서울에 있는 대학 수준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이고요. 그래서 국립 사립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학, 외국어, 법학 뭐 이런 다양한 유학이 아닌 다른 교육들은 해당 관청에서 보통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리 선발은 당연히 과거 시험이겠죠. 근데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고려랑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고려 시대 때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했던 시험은 있고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건 없었죠. 그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 고려 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었던 무과가 드디어 정식으로 생기고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었던 승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별 시험, 이렇게 문관을 뽑는 시험은 문과, 그다음에 무관을 뽑는 시험은 무과. 그래서 고려 때는 운영되지 않았던 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잡과라 그래서 뭐 유학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무과는 아니지만 유학이 아닌 것들 뭐 법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잡과에서 뽑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그 금수저 기억나시죠? 음서. 우리 아빠가 되게 높은 관직자면 나도 그냥 합격하는 거. 근데 요거는 제도적으로는 남아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남아 있는데 사람들이 안 씁니다. 무식하다고 욕할까 봐. 그래서 음서는 오히려 더 되게 잘 안 쓰는 그런 제도가 됐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관직을 갖고 싶으면 과거 시험을 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승과는 없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